네, 안녕하세요. 장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시면서 열심히 경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졌을 텐데요. 마지막 두 세션 남아있는데 아마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가실 수 있으실 테니까 마지막까지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소비재 유통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재 파트를 한 20년 넘게 이제 증권회사 리서치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적정 주가,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해주고 저희 고객은 사실 이제 펀드 매니저들인데요. 기업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이런 자리여서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백화점부터 면세점, 뭐 대형마트 다 사실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업계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같이 내용에 공감하고 참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H&B샵, 특히 올리브영을 중심으로 하는 이 화장품 전문점 쪽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그나마 좋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전문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전문점 관련된 내용만 담아왔기 때문에 그 거시적인 내용을 뺐는데요. 앞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그 GDP의 절반 이상 사실 수출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 뭘까요?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주주이실 것 같은데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수출은 사실 반도체 사이클하고 거의 일치하고요. 또 너무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하고 한국의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그래프를 그리면요. 너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2월 1일 날 어제였는데요. 저널의 수출 증가율 데이터가 발표가 돼서 매달 1일 날 저널 월간 데이터가 나오는데 11월 수출 증가율이 5.8% 기록을 했고요. 10월은 4.6%.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1월부터 9월까지 성장률이 하이 싱글에서 두 자리 왔다 갔다 있었는데 이제 10월부터 떨어지고 있고 사실 그 중심에는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포진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고객인 펀드 매니저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이래요. 한국의 소비주가 되려면 사실 반도체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수출이 잘 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들었을 때 우리나라 경기가 좋은가 보다. 내 주머니 쌈짓돈 100만 원을 쓸지 말지. 사실 소비나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데 지금 심리가 당연히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그러니까 10월에 비해서 11월 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수출 증가율 더 낮아질 거라는 게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비가 좋을까, 뭐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생각하는 건 사실 조금 나이반 접근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데 제가 자료상에는 그 수출 증가율하고 이런 데이터를 갖고 오지 못했는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신 분께는 제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소비 심리 그림이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림을 그려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그 올리브영 매장수인데요. 2014년 뭐 대략 2015년 500개대에서 2016년 800개, 2017년에 1000개를 넘었습니다. 자, 업계에서 저기가 잘 되는구나. 우리도 점포를 내자. 많은 대기업들이 간판을 바꾸어 달고 새롭게 런칭을 하면서 출점을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이제 먼저 시장에 99년도에 진출한 올리브영이 사실 그때는 경쟁이 심해지면서 좀 어려웠는데 버텼어요. 이 1000개 넘는 점포를 가져가면서 규모 경제 효과를 누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이 점포 고작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간판을 제대로 읽지도 못해. 이런 일들이 벌어져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제 빨리 문을 닫고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버텼던 올리브영이 1,300개까지 이제 점포를 냈는데요. 사실 2020년 이후로는 점포가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드라마틱하게 늘다가 1,300개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예전에는 그 H&B 샵이라고 하면요. 올리브영 저도 이제 많이 가봤지만 되게 편의점하고 좀 비슷한데 뭐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료수도 팔고 화장품도 파는데 이 올리브영 H&B 샵이 가야 하는 어떤 궁극적인 그 지향점이 뭐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K-뷰티에 이제 산실이 된 거예요. 한국의 소비자들과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올리브영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편의점은 앞서도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가맹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소자본을 이용해서 점포를 열지만 이 H&B 샵은요 대기업이나
혹은 큰 자본이 들어가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이미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접해서 점포를 내는 게 상당히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점포를 접었으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죠. 지금 편의점은 옆에 어떤 브랜드가 바로 붙어 있는데 그냥 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그냥 마주보고 있으면 그냥 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올리브영의 그냥 시장 지배로 그 정리가 좀 된 상황입니다. 그 올리브영 아까 이제 편의점하고 자꾸 말씀을 이제 비교해서 하게 되는데요. 편의점은 이제 앱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적립을 하신다고 회원 가입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본인의 휴대폰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저도 편의점 갔을 때 적립해 드릴까요? 아, 그냥 됐습니다 하고 그냥 나오거든요. 빨리 물건 사서 나오는 그냥 소형 포맷 채널인데요. 올리브영에 가는 분들은요, 목적 구매 의식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앱을 다 이용하십니다. 저도 앱 깔고 사용하는데, 편의점하고 그 H&B, 올리브영을 대변하는 H&B 샵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요, 데이터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올리브영 같은 경우 올영드림 같은 그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 같은 걸 하고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하면서 그 개인에 맞는 그 분석된 데이터를 이제 이용한 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죠. 그래서 온라인 비중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데 2020년 초반에 한 10% 중반이었는데 지금 거의 30% 육박하고요. 그다음에 올리브영의 그 일간 사용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600만, 700만 사이인데요. 이제 제가 뭐 마켓컬리와 쓱닷컴을 비교했지만 사실 이들, 그러니까 뭐 화장품을 그 MD로 얹은 마켓컬리나 아니면 뭐 열심히 또 그 여러 MD를 열심히 이제 온라인에 판매하시는 쓱닷컴보다도 지금 사용자가 많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실 이 그래프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소비자들의 그 개별적인 그 사용 패턴을 활용해가지고 접근하는 그 채널인데 경쟁이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사실 매력적인 그 점포,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업 경쟁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 채널의 특징이 돼버린 거죠. 이게 그 이제 여기 보시는 그 데이터는요, 오프라인 기존점 성장률입니다. 근데 이제 올리브영을 빼고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기존점 성장률 보시면요, 대부분 0값의 수렴에 가고 있죠. 대형마트는 이제 사실 온라인 경쟁자들과 가장 심하게 경쟁한 채널이니까 그 흐름이 좀 더 이렇게 진폭이 크고,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한 뭐 3, 4%, 5% 정도 성장을 하다가 코로나 때 이제 그 쇼핑을 좀 줄이고 그러다 2021년도에 이제 그 폭발적인 소비를 인해서 거의 뭐 50%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다가 지금 다시 0% 값에 수렴을 했고요. 편의점은 저도 상당히 좀 이렇게 애정하는 채널이긴 한데 성장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내용에 이제 이미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올리브영은 그 점포의 오프라인 점포의 기존점 성장률이 지금 여전히 이제 20%의 근처에 있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올리브영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이제 서울 변두리 외곽에도 점포가 들어가더라고요. 작은 어떤 가게가 있던 데를 밀고 올리브영이 들어가서 여기도 끝났구나. 약간 저는 그래서 출점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그런 상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점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도대체 여기 이제 왜 가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주변에 저보다 이제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얼마나 자주 가냐 했더니 매일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매일 가니? 그랬더니 그냥 간식도 사러 가고 뭐 새로운 게 나왔나? 그냥 구경 간대요. 그냥 구경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게 그 트래픽을 끌어당기는 하나의 요소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뭐 다이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에 6학년짜리 이제 딸이 있거든요. 저 여자아이가 있는데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 손에 화장품 바른 자국이 있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니 다이소. 틴트 같은 거 발라보고 오는 거예요. 초등생들의 백화점이에요, 다이소가. 그 다음에 중학교를 넘어가면 올리브영을 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거는 조금 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엄마랑 같이 올리브영 가자. 제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대 초반 중반에 여학생들이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30대
혹은 40대 여성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그냥 일반 포맷으로 생각했던 채널이 그냥 젊은 여성들이 마치 남성들의 편의점 가듯이 가는 채널로 완전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물가 상승률이 10월에 11.3%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건 이제 물건의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 점포, 오프라인 점포의 기준적 성장률이 그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 가격 전가력이 없다는 건데 대부분의 채널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오프라인 채널인데 높은 기존적 성장률을 보인 채널은 H&B 샵이고 사실 여기에는 이제 이 채널이 갖고 있는 막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되게 재밌어지는 게요. 젊은 여성들이 많이 가니까 새로운 걸 계속 보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저렴한 거 10대, 20대들은 이제 사실 구매력이 좀 낮으니까 저렴한 거 화장품을 막 사기 시작하는데 올리브 영에만 입점을 하면 매출 퀀텀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올리브 영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에 진입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전에 보지 못했던 아이템들이 올리브 영에 계속 깔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올리브영에 가면 K 관련된 것들, 가장 한국적인 것들 원스톱 쇼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본 가시면은 많이들 가시는 점포가 있어요. 돈키호테. 근데 저는 한국의 돈키호테가 올리브영 같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가면 꼭 방문하는 쇼핑 센터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게 올리브영이 됐고요. 그 얘기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앞서 이제 면세점에서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2024년 이제 7월자로 3분기에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숫자는 그 이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면세점에 방문하는 외국인 숫자는요, 그때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면세 얻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다 어디 가냐? 홍대, 성수동 이런 데 가고 올리브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올리브영에서 명동 상권의 대형 점포를 내는데 매출의 90%가 외국인. 그리고 어제 올리브영 명동 그 타운에 방문한 제 아는 동생이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발표하러 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어제 마침 명동에 있는 올리브영 갔는데 줄이 마치 공항 이미그레이션 줄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계산대. 그래서 그냥 일단 사람들이 가니까 뭐 저기 뭐 신기한 게 있나 보다 구경 가는 것이지만 그냥 이미 올리브영 하면은 국내 그 젊은 여성들이나 혹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나 그냥 무조건 머스트 비짓 채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신제품들이 여기 입점을 원하고요. 더 많은 고객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앞서 이제 한국의 지금 K-뷰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위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K-푸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K-문화까지 이제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정말 최대 어떤 부흥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재밌는 조사를 발견했는데, 라쿠텐에서 매년 조사하는데요. 일본 여성 이 패션에 참고한 나라, 10대 76% 한국, 20대 58% 한국, 30대까지 압도적으로 한국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한국의 패션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열광이지? 제가 이유를 알았잖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90년 초반부터 이제 일본이 장기 불황 겪으면서 사실 가장 돈을 안 쓸 것 같은 연령대부터 브랜드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장이. 그래서 그냥 럭셔리는 사실 40, 50대들이 소비하니까 그 시장은 살아 있었고, 그다음에 자라나 유니클로 같은 그냥 SPA 브랜드들은 들어오는데 소비하는 그냥 고정층은 있었죠. 근데 그냥 일본의 10대, 20대, 30대 젊은 여성 타겟하는 브랜드들 다 이제 싹 다 망한 거예요. 돈을 안 쓰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브랜드가 뭐예요? 유니클로 같은 정말 디자인 노잼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네 나라 브랜드를 볼 때 너무 고루하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가까운 나라 한국에서 드라마도 열심히 보고 그러는데 너무 그냥 패셔너블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패션이라고 여기에 그 지명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일본 최근에 갔다 오신 분들 다 얘기하시는데 K-뷰티 코너가 따로 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패션과 뷰티가 다 동일하게 움직여요. 사실 그냥 그 어떤 멋을 부리는 하나의 이제 동일한 카테고리라고 본다면요. 그래서 지금 그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할 때 백화점도 가고 면세점도 물론 가고 그렇지만 그냥 올리브영 가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옷도 팔면 어떻겠냐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뭐 티셔츠 팔 수 있지만 옷은 이제 재고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제가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K-뷰티나 K-패션,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 그냥 면세점 가가지고 글로벌 럭셔리 뭐 이렇게 많이 보던 뭐 립스틱 살 게 아니고 올리브영에 와가지고 그 내 옆집 애가 쓰는 뭐 립스틱 하나 사고 한국에 무슨 누가 만든 거래더라 아니면 거기서 잘 팔리는 과자 사고 이렇게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에 출장 가시면은 뭐 선물로 많이 사오세요? 동료분들? 과자랑 초콜릿 많이 사오시죠? 올리브영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선순환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올리브영이 점포는 1,300개에서 이제 곧 착화됐어요. 한 4% 점포 순증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5, 16, 17 그때는 한 30%씩 점포를 늘렸는데 500개, 800개, 1000개 뛰었는데 지금 경쟁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자기 혼자 사실 지키고 있죠. 물론 다이소라는 또 서브 채널도 있지만 사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올리브영이 그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고민은 되는 거예요. 성장은 한 20% 정도 나오고 온라인도 너무 잘 되는데 결국 내수 채널이라는 한계에 언젠간 부딪힐 거다. 물론 지금 그걸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PB를 이제 해외 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세요. 제가 사실 그 말씀도 올리브영 가서 드렸는데 유통 포맷이 해외 진출하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렵다. 물론 성공할 수 있지만 진출했는데 그걸 접고 나올 때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갖고 있는 PB를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실 제가 말씀드려서 이렇게 나갔다고 보진 않지만 이미 이제 그런 작업들 계속 하셨고요. 올해 8월에 그 신주쿠의 대형 몰에 이제 바이오 휠보라는 자사 PB를 단독 매장으로 런칭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8월에 런칭이기 때문에 단 몇 개월간 수출 가지고 우리가 뭐 성공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뷰티 전문 뭐 오프라인 채널이 아니고 뷰티 회사로 거듭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이소 말씀드렸고 올리브영 말씀드렸는데 이 채널에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내국인 트래픽이 계속 모이고요. 외국인 트래픽이 계속 모이고요. 온라인을 되게 잘해요. 이 세 박자 다 잘하는 오프라인 채널이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백화점 저도 지난주에 가서 쇼핑 많이 했는데 맘먹고 가야 돼요. 비싼 것들 파니까. 대형마트, 저는 사실 오프라인 대형마트 안 가지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주로 쓱닷컴에서 주문 많이 하고, 쿠팡도 이용하고, 뭐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도 갑니다. 편의점 오며 가며 필요한 거 사러 가죠. 남자들이 자주 갈 수밖에 없어요. 담배를 많이 피니까. 저 같은 사람 편의점 잘 안 가요. 그냥 입이 심심할 때 뭐 사러 가지만, 이제 남녀 그 성별로 이용하는 채널이 확 갈리는데 쇼핑은 사실 여자들이 주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국인과 외국인 양쪽에서 트래픽이 계속 꽂히는데 온라인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적이? 여기 보시면은 ROE,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을 자본 총계로 나눈 거잖아요. ROE 값이 이제 40%. 한국의 그 유통기업들 ROE 값이요. 5%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거의 굉장히 낮은 레벨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주가가 계속 이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올리브영은 무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온라인 증가율이 온라인 비중이 30%에 이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온라인은 그 오프라인만큼 그 기본 고정비가 들지 않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올해 1, 3분기 누적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여기 이제 뭐
한 20% 중반대로 나오고요. 작년까지는 막 매출 성장률 40% 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온라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올라가게 돼 있고 ROE 값도 올라가고 지금 성장률은 온 오프라인 모두 20%. 근데 내년에 자 내년에 GDP 성장률 네, 1.9%, 내후년이 더 문제예요. 1.8%. 예, 2%가 정말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들이 사실 되게 어려운데요. 한국에 잘 되는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온라인 채널이 있고, H&B 샵은 사실 거의 올리브영의 이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면서 아마 다양한 것들이 계속 시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안 팔던 뭘 더 팔아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올리브영과 다이소 같은 K뷰티 혹은 여기 이 채널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많은 소비자들의 트래픽을 끌어모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너무 이제 급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